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에 외따로 떨어진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달이 늦게 뜨는 이곳은 바람 소리마저 산허리에 걸려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듯 서 있었고, 그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은 저녁마다 밥 짓는 연기를 피워 올리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 걱정 하나 없어 보이는 이 마을 가장 구석진 곳, 대나무 숲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진 작은 집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젊은 아낙이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으나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김을 메었으며, 해가 지면 호롱불 아래서 갯바느질을 하여 약값을 마련하는 등 잠시도 쉴 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크고 넓었지만 연화는 그 슬픔을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연화를 보며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하늘이 감동할 효부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비밀이 달이 차오르는 밤마다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겨울이 오고 있음을 알리던 무렵이었습니다. 유난히 달빛이 흐릿하고 구름이 짙게 낀 어느 날 밤, 연화는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도둑고양이처럼 은밀했고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에 군부를 떼고 남은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연화는 그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찬장 안에 넣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낮에 자신이 먹을 밥을 아껴 주먹만하게 뭉쳐놓은 밥덩이와 약간의 말린 생선 토막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하얀 무명천에 정성스럽게 싸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부엌문을 나서는 연화의 심장은 방망이질하듯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무언가에 홀린 듯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쌀이문을 소리나지 않게 열기 위해 문짝을 살짝 들어 올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옷깃을 여밀 새도 없이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의 개들조차 깊은 잠에 빠져 짖지 않는 시각, 연화의 고무신이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만이 바스락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외출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연화는 밤마다 가족 몰래 험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겁이 많아 밤에는 뒷간 가는 것도 무서워하던 연화였지만 지금 그녀를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간절함이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해서 낮에도 장정들이 지게를 지고 오르기 힘든 길이었으나 연화는 익숙한 듯 돌부리를 피하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혔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마을의 불빛은 반딧불이처럼 작아져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향하는 곳은 사람들이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낡은 성황당 근처의 숲속이었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아이들도 얼씬거리지 않는 곳이었지만
연화는 주저함 없이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귀신들의 손짓처럼 기괴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품속에 든 따뜻한 밥덩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만나기 위해 이토록 위험한 밤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그녀 자신의 가슴 속에만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그녀가 숲의 공터에 다다랐을 때 주변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연화는 거친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계세요, 저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위태로웠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여인이라면 기절초풍할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오히려 반가움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기다리는 존재는 매일 밤 이 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이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가 자리를 잡고 앉아 품에서 밥덩이와 생선을 꺼내어 바위 위에 올려놓자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짐승의 형상 같기도 하여 몹시 기이했습니다. 연화는 그 그림자를 향해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지요. 오늘은 시어머니 기침이 잦아들어 조금 늦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어서 드세요. 그녀의 말투는 마치 집안의 어른을 대하듯 정중했고 그 속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연화의 말뜻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천천히 다가와 그녀가 차려놓은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이 기이한 만남이 시작된 것은 보름 전. 연화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날부터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덤불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다가간 그곳에서 상처 입은 누군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밤마다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과부인 그녀가 밤마다 산속을 드나든다는 것만으로도 입방아에 오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녀가 만나는 대상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림자가 음식을 먹는 동안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산속의 밤바람은 살을 엘듯 차가웠지만 그녀는 추위조차 잊은 채 그림자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진다는데 걱정입니다. 상처는 좀 어떠신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림자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듯한 대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은 아니었지만 연화는 그 소리에서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낡은 소못 가지를 꺼내어 그림자의 어깨에 덮어주려다가 조심스럽게 바위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직접 닿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림자는 떠나는 연화를 배웅하듯 숲의 입구까지 조용히 따라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빈 보따리를 챙겨 들고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한결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키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연화는 집집마다 굳게 닫힌 살인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사람들의 움직임은 없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집 쌀이문을 열고 들어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우물가에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짧은 잠을 청하며 그녀는 내일 밤의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으며 어둠 속에는 언제나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가 매일 밤 집을 비우는 사이 마을 어귀의 주막에서는 술 취한 사내들이 모여 앉아 흉흉한 소문을 속삭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연화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윗마을 과부댁 말이야. 요즘 밤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닌다며 누군가가 툭 던진 말 한마디는 마른 들판에 떨어진 불씨처럼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순수한 마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 왜곡될 이야기는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밥냄새가 구수하게 퍼져나갔지만 그녀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다소 헬쑥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안쓰럽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가, 어디 몸이 불편하냐? 안색이 영 좋지 않구나. 연화는 황급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밤새 바람 소리가 심해서 잠을 좀 설쳤을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시어머니의 밥상에 숟가락을 놓아드리며 태연한 척했지만 가슴속은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연화가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방망이질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연화가 다가가자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낙들의 눈빛이 묘하게 그녀를 훑어보는 듯했고 뒤돌아서면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어젯밤에 칠성이 내가 봤다잖아. 세상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알 수 없는 수군거림이 연화의 귀를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빨래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불안감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빨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서 곰방대를 물고 있는 칠성이라는 사내와 마주쳤습니다. 칠성은 연화의 죽은 남편과 먼 친척 벌되는 사람으로 평소 일하기 싫어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자마자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재수 씨, 요즘 밤이 많이 길지요. 혼자 계시느라 적적해서 어쩌나. 그의 말투에는 뼈가 있었고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연화는 불쾌감을 숨기며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치려 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연화의 앞을 막아서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재수씨, 밤길 조심하셔야겠어요. 요즘 산에 짐승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여우도 산다던데. 혹시 밤마다 누굴 만나러 가시는 건 아니지요? 칠성의 말에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지만 등 뒤로 칠성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연화는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를 거두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저 헛소리일 거야. 내가 조심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칠성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직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은 오래전부터 연환의 집과 딸린 문전옥답을 탐내던 사람이었기에 작은 꼬투리라도 잡히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의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도 산속에서 그녀를 기다릴 그 존재를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습니다. 해는 어느새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창호지 문 밖으로 들이우는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만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더 캄캄할 것이고 칠성의 감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밥 한 덩이를 몰래 싸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고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가 다시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마루 밑에서 웅크리고 자던 늙은 누렁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컹하고 짖었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개의 입을 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깨어난 사람은 없었지만 이것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진 것은 그녀의 착각이었을까요? 바람에 스치우는 나뭇잎 소리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발소리였는지 분간할 수 없는 미세한 소음이 그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아니 거의 뛰다시피 하여 산을 올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고 나뭇가지에 옷이 긁혀도 아픈 줄 몰랐습니다. 오직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숲의 공터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공기가 그곳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를 향해 평소처럼 다가갔지만 그날따라 공기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정적이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으나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주먹밥과 말린 생선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자신의 불안한 눈빛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오늘은 늦게까지 머물 수가 없어요.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일찍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늘게 떨렸고 그림자는 그저 낮은 숨소리를 내며 음식을 가져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황급히 산을 내려왔지만 등 뒤에 꽂히는 서늘한 기운은 집 앞에 당도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마을 전체를 휘감고 있는 듯 사람들의 시선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물동이를 인 안악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연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쎄, 칠성 아범이 직접 봤다니까 밤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새벽녘에나 나온다지 뭐야. 한 안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세상에,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지만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상대는 도대체 누구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마을 사랑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소문을 부채질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길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내뿜고는 모여 앉은 동네 노인들을 향해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남의 말하기는 싫어하는 성미입니다만 이건 우리 마을의 기강이 걸린 문제입니다. 밤마다 외간 남정네와 산속에서 미래를 즐기는 며느리를 둔 집안이 있다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연화의 시댁감은 전체를 깎아내리고 있었고 보수적인 마을 어르신들의 헛기침 소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칠성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지만 겉으로는 마을의 도덕을 걱정하는 충신인 양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악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연화가 인사를 건네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동이에 물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우물물보다 더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고 들리지 않는 수군거림이 귓가에 윙윙거렸습니다. 저기 봐. 얼굴이 반반하니까 사내들이 가만두질 않는 게지. 누군가가 흘린 비수 같은 한마디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아가, 물 길러 다녀왔느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장날이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좀 들뜬 모양이에요. 거짓말은 점점 늘어가고 연화의 마음속 짐은 바위처럼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왜 이런 짓을 꾸미는지 짐작하고 있었기에 다가올 미래가 더욱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연화가 마당 한 구석에서 깨진 장독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들어섰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 마을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인 삼월 할매였습니다. 삼월 할매는 연화가 시집올 때부터 친정 어머니처럼 따르던 분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눈 밝은 노인이었습니다. 할매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와 연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길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무언가 경고하는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화야, 내 잠시 목 좀 축이러 들렀다. 할매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연화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연화가 내어온 시원한 냉수를 들이켠 삼월 할매는 주위를 한번 쓱 둘러보더니 나직하고 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요즘 마을에 도는 소문, 너도 알고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매는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칠성이란 놈이 내 집 문전 옥답을 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연기 없는 굴뚝에도 불을 지를 위인이야. 네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지금은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어야 할 때다. 할매의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닥쳐올 폭풍우를 예고하는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연화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항변하자 3월 할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안다. 네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걸 내 모를까. 하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참으로 고약해서 진실보다 소문이 더 빨리 발이 달리는 법이란다. 밤이 깊으면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니 부디 몸조심하거라. 3월 할매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멀어지는 할매의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3월 할매가 다녀간 후 연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산속의 그 존재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 전 보았을 때 상처는 많이 아물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혼자서 사냥을 하기에는 무리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가지 않는다면 굶주린 채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연화의 마음은 줄다리기를 하듯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처음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고 결국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고 땅거미가 마을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저녁을 지으며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방이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직감한 연화는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을 짓고 남은 누룽지와 삶은 고구마 몇 개를 챙겨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낡은 호미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맨손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마을 청년 몇몇을 불러 모아 술상을 차려놓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여편네가 밤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산으로 튀는 걸 말이야. 칠성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했고 술에 취한 청년들은 정의감인지 호기심인지 모를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그럼 오늘 밤에 현장을 덮치는 겁니까? 한 청년이 묻자 칠성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래야지. 덮쳐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마을에서 쫓아내야 우리 마을 물이 맑아지지 않겠나. 밤이 깊어 삼경에 가까워지자 연화는 다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흐린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무명천을 머리에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담장 및 개구멍을 통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살인문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듯 보였지만 연화는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뒤를 돌아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 초입에 들어설 때까지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을 어귀나무 뒤에 숨어 연화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그림자처럼 산길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한 칠성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뒤따르는 청년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기 봐라, 내 말이 맞지. 전현이 또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구나. 칠성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죽이고 연화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들처럼 그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 번들거렸습니다. 연화는 산길을 오르면서도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짐승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직감적으로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평소 다니던 편한 길을 버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험한 샛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살이 긁히는 고통이 따랐지만 뒤따르는 자들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추격자들은 연화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어디로 간 거야? 칠성이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꺾인 나뭇가지와 밟힌 풀자국을 찾아내어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요함은 연화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놓치면 안 돼. 오늘 밤의 끝장을 봐야 해. 칠성은 청년들을 독려하며 덤불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에 연화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가 겨우 숲의 공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기어가다시피 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을 바위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기도 전에 뒤쪽 숲에서 횃불의 불빛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과 그 일당이 기어코 그녀를 따라잡은 것입니다. 저기 있다. 저기 움막 근처다. 칠성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산속을 찢어놓았고 연화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점점 다가오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숲의 주인들도 웅성거리는 듯했습니다.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횃불을 위협했습니다. 연화는 바위 뒤에 웅크린 채 자신이 돌보던 그 존재가 제발 지금은 자리를 피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만약 칠성이 그 존재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존재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호미 자루가 땀으로 미끌거렸습니다. 칠성은 횃불을 높이 들고 위풍당당하게 공터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몽둥이와 낫을 든 청년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와라, 내년이 여기서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알고 왔다. 칠성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바위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 깊은 밤에 과부가 산속까지 기어들어와서 할 짓이 뭐가 있겠느냐. 숨겨둔 서방이라도 만나러 온 게지. 칠성은 비아냥거리며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숨어있는 남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어디 숨었냐. 내 놈도 당당하면 나와보시지. 칠성이 소리치며 낡은 움막 쪽으로 횃불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움막 안에서 들려온 것은 사람의 대답이 아닌 산천을 뒤흔드는 듯한 낮고 굵은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칠성과 청년들은 얼어붙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움막 안에서 터져 나온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둥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묵직하고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한 공명이었습니다.
칠성이 들고 있던 횃불의 불꽃마저 그 기세에 눌린 듯 파르르 떨리며 사그라들었고 등 뒤에 서 있던 청년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고 오로지 그 낮게 깔린 으르렁거림만이 밤 공기를 진동시키며 모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감히 이곳을 침범한 자들에 대한 산의 분노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움막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그 안에는 연하와 정을 통하는 외간 남자가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연하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고 마을에서 내쫓을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소리는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애써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귀신 노름으로 사람을 속이려 들지 말고 썩 나오거라. 그의 목소리는 허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든 횃불을 무기처럼 앞세우며 움막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연하는 바위 뒤에서 비틀거우며 일어나 움막 앞을 막아서듯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 그분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연화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칠성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오히려 그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라니 저 안에 있는 것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내년이 기어코 요물이라도 불러들인 게냐. 칠성은 횃불을 휘두르며 청년들에게 움막을 포위하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움막의 거정문이 거칠게 찢겨나가며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 드러난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숨을 턱 막히게 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의 황금빛 줄무늬가 선명하게 새겨진 털가죽, 그리고 밤하늘의 별처럼 흉흉하게 빛나는 두 개의 안광.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산을 다스리는 영물, 바로 산군 호랑이이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들려주던 산의 주인이 눈앞에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청년들 중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낫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허우! 호랑이다. 산군님이시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몇몇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몇몇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칠 태세를 갖췄습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호랑이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눈앞에 나타난 이 호랑이는 보통의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한쪽 뒷다리에 피 묻은 붕대가 감겨 있어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지만 그 위험만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군은 고통스러운 듯 낮은 신음을 흘리면서도 연하를 위협하는 무리를 향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밤 공기 속에서 흩어졌고 꼬리는 채찍처럼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칠성은 눈앞에 펼쳐진 믿지 못할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외간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맹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교활한 머리는 공포 속에서도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방법을 찾으려 눈알을 굴렸습니다. 만약 연하가 호랑이를 치료해주고 있었다면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효행으로 비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치켜들며
공포에 질린 청년들을 향해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보라, 저 여편네가 마녀다. 산속에 짐승을 홀려 마을을 해치려 했던 것이다. 밤마다 상군에게 재물을 바치고 우리 마을을 저주하려 했던 게야. 칠성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지만 공포에 질려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진 사람들에게는 기묘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어떻게 여인이 호랑이와 마주하고도 멀쩡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연화가 호랑이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듯 서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기괴하고 불길하게 비쳤습니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요물을 잡아야 한다. 전연이 호랑이를 부려 우리를 다 죽이기 전에 불을 질러라. 연화는 칠성의 모함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이분은 다치셨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것을 제가 발견했을 뿐이에요. 짐승이라 하나 은혜를 아는 영물입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연화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칠성의 선동과 호랑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에 압도되어 연화의 진심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군은 연화가 자신을 위해 울부짖는 것을 보고는 슬픈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습니다. 짐승인 그가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연화가 뿜어내는 감정의 파동만은 정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치료해주던 따뜻한 손길, 밤마다 가져다 주던 음식의 온기,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떨고 있는 작은 등. 산군은 고통을 참으며 앞발을 내디뎠습니다. 연화를 해치려는 저 붉은 불빛들과 흉악한 살기를 띤 인간들을 향해 그는 다시 한번 크게 포효했습니다. 크아앙 산군의 포효가 숲을 뒤흔들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고 칠성이 들고 있던 횃불의 불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 소리는 칠성의 뼈마디를 울리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칠성은 엉겁결에 뒤로 물러나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고 그 바람에 횃불이 마른 풀 위로 떨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으려 하자 청년들이 황급히 발로 밟아 껐지만 대열은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오줌을 지릴 듯한 공포에 떨면서도 도끼를 품고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기어코 호랑이를 시켜 우리를 죽이려 드는구나. 다들 뭣들 하느냐. 낫으로 찍어라. 돌을 던져라. 칠성은 바닥을 기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호랑이의 안광이 너무나 형형했고 그 앞에 버티고선 연화의 모습이 너무나 처연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호랑이 쪽으로 몸을 돌리지도 사람들 쪽으로 다가가지도 못한 채 그 중간에서 양팔을 벌리고 흐느꼈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분은 곧 산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때 마을 청년 중 가장 나이가 많고 분별력이 있던 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 아재. 가만 보니 상군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걸 보니 연하 씨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덕수의 말에 몇몇 청년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의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조화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반전될 기미가 보이자 더욱 조바심을 냈습니다. 닥쳐라. 내 놈들도 저 요물에게 홀린 게냐. 호랑이는 사람 고기를 맛보면 멈추지 않는 법이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내일은 내 놈들의 어미와 자식이 물려갈 것이다.
칠성은 품속에서 숨겨두었던 사냥용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손을 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직접 연화와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 칼을 꺼내 드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호랑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 그녀의 외침은 비명처럼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상군이 연화의 어깨 너머로 칠성을 향해 몸을 날릴 듯 움찔거렸습니다.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육중한 몸놀림만으로도 칠성을 위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상군의 눈은 정확히 칠성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호랑이의 살기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뽑아든 칼을 다시 집어넣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물러서면 마을에서 자신의 입지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부터 죽이고 저 짐승 가죽을 벗겨주마. 칠성이 연화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주위에 있던 청년들이 안대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속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횃불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기척들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의 소란과 칠성의 고함 소리를 듣고 마을에 남아있던 어르신들과 아낙네들이 뒤늦게 산을 올라온 것입니다. 그 맨 앞에는 촌장 영감과 3월 할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촌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난장판이 된 공터를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멈춰라. 신성한 상군님 앞에서 이게 무슨 패륜적인 짓거리들이냐. 촌장의 일갈의 칠성은 멈칫하며 칼을 쥔 손을 떨구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촌장의 등장은 그에게도 큰 압박이었습니다. 3월 할매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화의 앞을 가로막고 선 칠성을 향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네, 이놈 칠성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죄 없는 며느리를 잡으려다 상군님까지 노하게 만들 셈이냐. 할매의 호통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뒤이어 올라온 마을 사람들은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앞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촌장님 속지 마십시오. 저 여자가 호랑이를 불러들인 겁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전현이 호랑이에게 밥을 주고 속삭이는 것을요. 저건 사람이 아닙니다. 마녀입니다. 칠성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호소했지만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칼날은 그의 말이 거짓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연하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도착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뒤에 있는 상군을 향해 있었습니다. 상군은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화가 자신을 보호하려 애썼다는 것을 아는 듯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붕대가 감긴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고 그 모습은 흉폭한 맹수라기보다는 상처 입은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엎드린 채로 힐끔힐끔 호랑이를 쳐다보며 연화가 붕대를 감아주었을 그 정성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촌장은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연화야, 이 늙은이에게 사실대로 말해다오. 네가 정말 저 상군님을 돌보고 있었던 게냐? 촌장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그 속에는 일말의 기대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촌장님. 보름 전 약초를 캐러 왔다가 덫에 걸려 피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밤마다 몰래 와서 상처를 닦아주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해치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연화의 고백이 끝나자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호랑이를 치료하다니. 진정 하늘이 내린 효부로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비난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표정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생긴 꼴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다들 미쳤어. 호랑이가 은혜를 알 것 같으냐. 배고프면 우리 모두를 씹어 먹을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칠성의 광기 어린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산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연화를 지나쳐 칠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거대한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나무 등걸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산군은 칠성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의 얼굴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꾸짖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칼을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며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상군은 칠성을 당장이라도 물어 죽일 듯 입을 크게 벌렸으나 연화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해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제발. 연화의 애타는 외침에 상군은 잠시 멈칫하더니 칠성을 향해 경멸 어린 콧김을 한번 내뿜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랑이는 연화를 한번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숲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산군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숲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지만 그 적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고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월 할매가 연화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 놀라운 사건의 여파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화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산속의 공터는 순식간에 숙연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기가 등등했던 횃불의 불길은 이제 연화를 보호하듯 부드럽게 일렁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존경심과 미안함이 번져나갔습니다. 3월 할매는 쓰러진 연화의 머리를 무릎에 뉘고 거친 손으로 그녀의 차가운 뺨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이 가엾은 것이 그 무서운 짐승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버텼구나. 하늘도 감복할 일이지. 할매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연화를 조심스럽게 업고 내려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칠성은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거만했던 눈빛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몇몇이 그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저게 호랑이가 맞느냐. 내가 본 것이 헛것은 아니었지. 칠성은 횡설수설하며 의미 없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 칠성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선동에 휘둘려 몽둥이를 들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그 분노의 화살을 모두 칠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마을의 영웅을 모해하려 한 비겁한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연화를 업은 청년을 선두로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칠성을 앞세워 사냥꾼처럼 살기등등하게 올랐던 길이었으나 내려오는 발걸음은 죄인처럼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횃불이 만들어내는 기냉열은 마치 산신령에게 용서를 구하는 제의처럼 엄숙해 보였습니다. 숲속의 나무들도 바람을 멈추고 이들의 하산길을 지켜보는 듯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얼굴은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소리 높여 외치는 자의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행하는 자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집에 남아있던 노인들과 아이들이 웅성거하며 마중을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호랑이를 잡았소? 누군가 묻자 촌장은 엄한 표정으로 입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들 입조심하게. 오늘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산의 주인을 뵙고 왔네. 그리고 그 주인을 보살핀 귀한 사람을 모시고 왔으니 소란 피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촌장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고 분위기를 감지한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죽이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연화는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옮겨졌고 3월 할매와 몇몇 안악들이 남아 그녀를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마을은 여느 때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지난밤의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새 있었던 일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어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글쎄, 칠성이가 호랑이 앞에서 오줌을 지리고 기어다녔다지 뭔가. 연화댁이 호랑이 상처를 치료해줬다니 보통 담력이 아니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잡을 뻔했어. 천벌을 받을 짓을 했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이제 연화를 칭송하고 칠성을 비난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칠성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쥐 죽은 듯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와 3월 할매였습니다. 어머니, 연화가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자 시어머니는 와락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가, 내가 죽일년이다. 네가 그 험한 산길을 오가며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잠만 잤구나. 몸은 괜찮으냐?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시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연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3월 할매는 따뜻한 미음을 떠서 연화의 입에 넣어주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온다는 그 여장부구나. 온 마을이 네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이제 칠성이 놈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게다. 그러니 마음 푹 놓고 기운이나 차려라. 할매의 말에 연화는 비로소 지난밤의 악몽이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상군이 무사히 돌아갔다는 안도감과 억울한 누명이 벗겨졌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시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방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달걀이며 쌀자루가 마루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촌장이 마을 사람들을 연안의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마을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마을 사람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칠성이 퉁퉁 부은 눈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촌장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네. 근거 없는 뜬소문에 휘둘려 죄 없는 이웃을 핍박하고 신성한 상구님까지 노엽게 만들었어. 이는 우리 마을 전체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일세. 촌장의 꾸짖음에 사람들은 오르신 말씀입니다. 하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촌장의 시선은 이제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칠성아, 너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선량한 며느리를 모함하고 마을 사람들을 속여 큰 사단이 나게 만들었다. 네,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느냐. 칠성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연화떼기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허나 마을의 어른으로서 네가 더 이상 이곳에서 평온하게 살게 둘 수는 없다. 너의 그 간사한 혀와 욕심이 남아있는 한 우리 마을은 언제 또다시 불화에 휩싸일지 모른다. 당장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거라. 이것이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촌장의 추상 같은 명령에 칠성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를 두둔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부축을 받으며 마루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연화는 무릎 꿇은 칠성을 잠시 바라보더니 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촌장님, 저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는 것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다만 다시는 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마을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일을 멈추게만 해주세요. 쫓겨나면 갈 곳도 없는 처지임을 제가 압니다. 연화의 뜻밖의 관용에 사람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감싸는 그녀의 넓은 마음씨에 모두가 감동한 것입니다. 촌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댁의 뜻이 정그렇다면 추방은 면하게 해주마. 허나 칠성아, 너는 오늘부터 마을의 대소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으며 근신하며 지내야 할 것이다. 만약 또다시 허튼 수작을 부렸다가는 그날로 멍석마리를 당해 쫓겨날 줄 알라. 칠성은 감격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연화를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재수씨, 아니 아주머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고 쥐 죽은 듯 살겠습니다. 칠성은 도망치듯 자리를 떴고 그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고 나자 마당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 암탉이 낳은 알인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이건 묵은지인데 입맛 없을 때 딱이야.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잔치집처럼 풍성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어제의 미안함을 음식으로 남아 갚고 싶어 했고 연하의 시어머니는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이 돌고 막걸리 사발이 오가면서 마을에 응어리졌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덕수라는 청년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 지난밤 소란통에 망가진 연안의 살인문을 고쳐주었습니다.
저희가 괜히 칠성아재 말만 믿고 설쳐서 죄송합니다. 튼튼하게 고쳐놓을 테니 이제 밤에 문단속 걱정은 마십시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새로 단 문짝은 이전보다 훨씬 든든해 보였습니다. 연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보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비밀과 공포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과 웃음소리 속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다른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 것 같은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부 연화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산짐승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나. 우리 마을에 큰 복이 들어올 징조야.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골목길을 채웠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평온하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저녁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이 차오르기 시작한 밤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뒷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산봉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연화는 어딘가에서 산군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주먹밥을 싸들고 산을 오를 일은 없겠지만 그 짧았던 만남과 교감은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연화는 춥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다시 돌아온 이웃들과 그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화는 오랜만에 다리를 뻗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떠는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숲속의 공터에 서 있었지만 그곳은 더 이상 어둡고 무서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상군이 건강해진 모습으로 숲을 달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연화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가 겪은 시련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녀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자신의 집 방구석에 처박혀 쓴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시처럼 귀를 찔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부른 참담한 결과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칠성은 쥐 죽은 듯 살아가야 할 자신의 앞날을 곱씹었습니다. 악인의 몰락과 선인의 승리는 예디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산골 마을의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적막과는 달리 오늘의 고요함 속에는 따스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마을을 휘감았던 의심과 불신의 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연안의 집 굴뚝에서도 하얀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애군이 사라지고 복이 들어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내일은 더 밝고 따뜻한 해가 떠오를 것임을 마을의 모든 초목과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 어느덧 매섭던 산골의 겨울바람도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와 상군의 사연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마을에는 유난히 따뜻한 봄 기운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양지바른 언덕에는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며 새 생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눈 녹듯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밤이 무섭지 않았고 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두려움 대신 경외심과 친근함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마다 산군님, 우리 마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며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연안의 집마당에도 봄 햇살이 가득 들어와 겨우내 움츠렸던 장독대들이 반질반질 윤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개 낀 새벽이었습니다. 연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쓰려고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에 문지방 앞에 놓인 커다란 잎사귀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이슬에 젖어 축축한 잎사귀들은 무언가를 소중히 감싸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연하는 의아한 마음에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잎사귀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은 그 안에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뿌리가 길고 굵은 산삼한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은 평생 10만이 들도 보기 힘들다는 귀한 천종 산삼이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과 함께 코끝을 찌르는 알싸하고 깊은 향기가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누가 보낸 선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자신이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그 산군이 은혜를 갚기 위해 놓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산삼을 가슴에 품고 뒷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귀한 것을.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여겼던 호랑이가 사람보다 더 깊은 의리를 지켰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안개 낀 산봉우리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스럽게 약을 다릴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약탕기에 맑은 샘물을 했고 귀한 산삼을 넣어 약한 불로 오랫동안 달였습니다. 부엌 가득 그윽하고 신비로운 약초 향기가 퍼져나가자 집안의 공기마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부채질을 하며 불 조절을 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약을 드시고 어머니의 병환이 씻은 듯이 낫게 해주세요.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는 마치 산군의 숨소리처럼 힘차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서너 시간을 꼬박 달여 진한 갈색 빛이 도는 약물이 완성되자 연화는 그것을 하얀 사발에 담아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 보세요. 귀한 약을 얻었습니다. 연화의 부축을 받아 일어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내미는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향이 예사롭지 않구나. 대체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느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연화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신령님이 우리 어머니 오래오래 사시라고 보내주셨나 봅니다. 어서 드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약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에 퍼지자 시어머니의 창백했던 얼굴에 즉시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산삼의 효험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약을 드신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몇 년 동안 시어머니를 괴롭히던 기침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밤마다 가래가 끓어 잠을 설치던 일도 사라졌고 혼자서는 일어나 앉기도 힘들었던 분이 마당에 나와 볕을 통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팡이를 짚고 마실 나온 연화의 시어머니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다 죽어가던 노인이 회춘을 햇내그려 연화의 효심에 산군이 감동해서
산삼을 물어다 줬다더니 그게 참말인가 보네. 소문은 다시 한번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연환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복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은 연환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농사는 유례없는 대풍년이었습니다. 봄비는 적절한 때에 대지를 적셔 주었고 여름 태풍은 마을을 비껴가 곡식들이 쓰러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종종 출몰하여 밭을 망치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들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군이 산의 주인으로서 마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확한 햇곡식을 가장 먼저 쪄서 산 입구 바위에 올려두며 산군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마을과 산이 서로를 위하며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때 마을을 어지럽혔던 칠성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의 집 담장이 무너지면 먼저 달려가 고쳐주고 마을의 대슨 일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연환의 집에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몰래 장작을 패놓거나 마당에 잡초를 뽑아놓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연환은 그것이 칠성의 소행임을 알았지만 모른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가 말로 하는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심이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등은 예전보다 굽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탐욕을 씻어내고 순박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연하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수를 누리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고 연하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마을의 젊은 안악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연하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연하는 그들에게 언제나 진심을 다하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얻은 깨달음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집 사랑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모깃불을 피워놓고 쑥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잘 익은 수박과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연화 할머니의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할머니, 그 호랑이 이야기 또 해주세요. 진짜로 집채만 했어요.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연하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하는 부채로 아이들의 땀을 식혀주며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주 오래전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어른들도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한 여인과 은혜를 아는 호랑이의 이야기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상구는 무시무시한 맹수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아는 듬직한 친구로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밤바람도 나뭇가지를 흔들며 장단을 맞추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연화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산등선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으로 지금도 저 산 어딘가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산군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그 호랑이는 흙으로 돌아갔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숭고한 정신과 마을을 지키려는 마음은 산맥을 타고 영원히 흐르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낸 것이 단순히 집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 어르신, 밤길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내일은 제가 콩국수 좀 말아갈 테니 점심 드시러 오세요.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고 연화는 흐뭇한 표정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텅 빈 평상에 잠시 홀로 남은 연화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 공기에는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적당히 섞여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향긋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발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어 등불 없이도 걷기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마루에 앉아 잠시 땀을 식혔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저녁에 군불을 떼고 남은 온기가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고 뒤뜰의 대나무 숲은 바람에 사각거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기적인지 연화는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그녀는 칠성에게도 산군에게도 그리고 먼저 떠난 가족들에게도 마음속으로 안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게나. 방에 들어와 이불을 펴고 누운 연화의 몸은 소미불처럼 포근하게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이 기분 좋게 밀려왔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텃밭에 심어놓은 호박이 얼마나 자랐나 살펴보아야겠다고. 그리고 이웃집 아이들에게 줄 옥수수를 좀 더 쪄야겠다고 말입니다. 소박하고 따뜻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연화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하고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맑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산군과 함께 평화롭게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오해도 이별도 없는 영원한 봄날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잠든 시간, 달빛만이 마을 전체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고 고요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